땅끝만 뺀다. 땅끝만 빼고 나머지는 다 풀면 돼. 4페이지 겨울산에 가. 나희덕은 이제 약간 자연 친화 그리고 이제 뭐 자연 친화, 자기 성찰 뭐 이런 거를 좀 나타내지. 그 내용을 보면 겨울산에 가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겨울산에서 다른 뭔가를 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 떠올리는 건데 화자 거기 나오니? 나 어디 있지? 맨 마지막에 화자는 나 겨울산에 가니 청자는 따로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은 나무 밑둥들이지. 거기 보면 잘린 나무 밑둥들인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를 떠올리고 있어?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지. 그리고 잘린 나무 밑둥에서 자란 이파리들이 있지. 거기 보면은 어디 있냐? 어린 것들 거기 보면은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지. 바로 그런가? 하여튼 뭐 어린 것은 이제 새싹들이지. 그러면 이건 뭐야? 자식을 얘기하지. 이 나무 밑둥은 잘렸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겪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것들을 키워내기, 모성이 나타나지. 이것도 이제 어머니의 모성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야. 그래서 정선, 그리움, 회상 같은 건데 그건 뭐야? 주제는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러면 겨울산에서 보는 나무 밑둥은 회상의 매개체인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겨울산에 가면 배경이지. 일반적으로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회상의 매개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도타운 기, 그 위로 오르는 외길. 외길은 고난과 시련의 길이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야. 그 나무 잘린 나이테를 보면서.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겉모술의 습기에 지친 손등, 이것도 어머니의 고난과 시련이지. 신혈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 이것도 이제 고난. 잘릴 때 쏟은 토박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어머니의 여인의 땀으로 비쳐 빛나. 이 잘린 고난과 시련은 뭐를 의미해? 해산, 아이를 낳는 거의 고통에 비유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게 잘리고 나니까 어때? 옆에서 싹이 새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자식들의 상징하지. 꺾으면 문드러질 것 같은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의 이제 모성을 떠올리게 하고, 눈을 맞으면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무슨 뜻이야? 산에 가면 어머니가 자꾸 떠올린다는 거지. 잔진 나무들에서 싹이 솟아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시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빗두라미 페이지. 빗두라미는 화자는 나지. 빗두라미야. 성장은 따로 없으니까 곁으로 그려지지.
바라보는 대상은 나의 울음인데 울음이 뭐로?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나타나지. 나의 울음과 대비되는 거는 뭐야? 매밑대 울음이지. 거기에 보면은 매밑대 울음. 매밑대 울음 내지는 소리. 자, 울음은 그러면은 거기서 뭐야? 거기 보면은 내 울음이 아직 노래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울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오는 거고, 노래는 뭐야? 남에게,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울음은 아직 언제야? 매밑대 소리가 한창일 때에는 요 시기는 늦여름이지. 늦여름에서 언제로가? 귀뚜라미가 가을로 가면 이제 노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서는 소망이고, 그래서 주제는 자신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보면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노래가 아니면 뭐야? 이제 아직 울음이라는 거지.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는 소리인 거지. 풀리 먹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되게 각박한 현실이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손막힐 듯 그러나 여기 살아있다라는 또르르 또르르 붙는 타전 소리, 전보 보내는 소리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서리법인데 울릴 수 없다라는 거지. 혹은 의문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울릴 수 없다라는 거야. 뭐가 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야?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에 찌르는 시절, 여름이지. 늦여름.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에 타고 이 땅까지 내려오는 날. 가을이 내려오는 화류법이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발길에 눌려 우는 내용은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우는 내용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갈 수 있는 노래, 감동을 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즉 나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기. 또 다음에 갑니다. 자, 16페이지 그 복숭아나무 몇 표. 화자는 나지, 성자는 없고. 그렇지. 바라보는 대상은 복숭아나무인데 이 복숭아나무에 대한 정서가 계속 바뀌지. 처음에는 어때? 거리감을 두고 있지. 그 다음에 어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때? 서로 교감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 복숭아나무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보통은 이제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이지. 잘 알지 못하는 타인과 알게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타인을 의미한다는 거. 주제는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숭아 나무에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지. 왜?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되게 내면이 복잡하다는 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좀 특이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원리를 모르고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거리감을 두고 되어 있다는 거야.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솔천이 빛간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멀리서 보고 왔습니다. 이건 뭐야? 그 나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이제 거리감을 뒀는데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러다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야. 눈부셔 알았습니다. 이건 뭐야? 대상과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대상과 거리가 점점 좁혀져.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지. 역설적 표현이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이제 나타내는 거지. 대상과 거리감을 둬서 대상이 외로워했겠지만 그 대상이 자기가 이제 외로운 것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나서 교감을 하게 됐지. 흩어진 꽃잎들이 여기 먼데 닿았으면 시간의 경과죠. 교감하기까지 시간이 흐른 거야.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저녁은 이제 교감의 시간인 거지.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감하게 된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24페이지 만드는 얘기입니다. 화자 표면에 나오지 나 성자는 없지 고객들 뵙겠니. 자,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거기에 보면은 저녁 풍경을 얘기하고 있지. 자, 저녁 풍경에 대해서 뭐라 그래? 전혀 조물무역, 무심히 어른거리는 개천의 물문이며 하늘 한 구석에 뒤엉킨 하루살이 때의 마지막 혼돈이며 어떤 이런 자연 풍경들을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바라보려고 한다. 정선 표면에 들어가진 않는데 관찰을 하고 싶지. 관찰을 하는 거야. 또 뜨거웠던 대지가 몸을 식히는 소리며 몸을 식히는 소리 있어? 없지 사실은. 근데 이제 몸을 식히는 게 메인이고 소리가 없는 거면은 뭐야 촉각의 청각화일 것이고 바람이 푸른빛으로 지나가는 소리며 이거는 청각은 있는데 시각은 없지.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또 쪽방의 꽃들이 차마 입을 다무는 소리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한다. 보고 듣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뭐 어떤 자연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싶대. 어둠이 빛을 지우며 내게로 오는 동안 나무의 나이테를 내 속에도 둥글게 새겨 넣으며 가만히 거기 서 있어야 한다. 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한 어둠 하나 몽이로 바뀔 때까지. 자, 봐봐. 처음엔 자연을 바라봤는데 그 다음에 시선이 뭐로 가? 나에게로 가지. 결국에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연은 매개체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의 모습을 이제 나이테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지나온 삶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걸 관찰한다는 건 이걸 뭐인 거야? 성찰인 거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는 거야. 자연을 관찰하고 싶다는 건 결국엔 나를 관찰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둠이 빛을 지우면 내게로 오는 동안 이거는 뭐야? 저녁이 되는 거지. 나무의 나이테를 내 속에 둥글게 새겨 넣으며 지나온 삶을 이제 확인하면서 가만히 거기 서 있는데 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한 어떤 삶의 고난과 시련을 몽이로 바뀔 때까지 그거가 이제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걸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삶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이거를 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돌아보고 싶다라는 거지.
예전에 그게 이제는 끊어져. 무성해진 촛불더미 앞에 한양 서 있고 싶은 이거는 뭐야? 지나온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고난과 시련이지. 그거를 돌아보고 싶은 저녁이 있다. 이거는 그런 거야. 주제는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느끼는 삶의 성찰인 거지. 됐니? 오케이. 땅끝은 했지? 넘어간다. 땅끝 패스하고. 자, 43페이지 모두의 답. 과자는 표면에 나오진 않지. 정자도 표면에 나오진 않아. 이미지 상황에서. 바라보는 대상은 제비가족인데 처음에는 이제 제비가족을 바라보면서 제비가족이 어떻게 돼 있어? 제비가족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엄마와 새끼들이 같이 있고 아빠는 따로 떨어져 있지. 그래서 아빠가 어떤 고독한 모습,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제비 아빠는 어때? 혼자 이제 못 위에 앉아 있잖아. 못 이제 바뀐 거 위에 이렇게 앉아 있고 제비집 위에 엄마는 어떻게 돼 있어? 엄마는 이제 제비집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에서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품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모습에서 뭐를 떠올려? 연상해내지. 실업자의 가족 하나.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지.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가고 그 뒤에 어때? 아버지가 가장이 따로 따라가는 모습. 골목이 좁아가지고 골목에서 이제 엄마가 앞에 네대 손잡고서 이렇게 앞에 가면은 뒤에 아버지가 한 걸음 뒤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뭐를 느끼는 거야? 정서는 연민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어떤 힘겨운 가난한 가정의 힘겨운 삶에 대한 연민이지. 이 아빠랑 가장을 동일시하는 거지. 그래서 못 위에 잠이라는 거지. 이 새가 제비가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 지붕아래 제비집이 너무 작아서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나왔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가면인 했을까요? 아빠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 못 위에 앉아 밤새 꼬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연민이지. 그 제비에 대해서 연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넘어가지. 실업자 가족 얘기로. 종암동의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흙바람 불어온다는 거는 시대에 살아가는 게 힘든 거지. 현실이.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이제 아내가 일하러 갔다 온 걸 마중 나온 거야. 자기는 실업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해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나타났을 수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이제 힘겨운 삶이 나타나고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착잡한 마음이지. 그 마음을 오늘 너무나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이 깨지지 않는다는 건 상징적 의미지. 뭐야? 실업자의 상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실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즉 못 하나 위에서 이제 자는 아빠 제비랑 똑같은 아버지를 두는 거지. 거리에서 이제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이제 아내의 말이지. 이거는 뭐야? 이제 힘겨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혹은 아내의 말이 아니라 화자의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힘겨운 삶이 지속되는 거지. 돌아오는 게 희미한 달빛은 그런데도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가족들 간의 어떤 위안을 받는 거지. 하지만 그러기엔 골목은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글자, 즉 아버지가 혼자 떨어져서 가는 게 모두의 잠이 드는 아빠들이랑 비슷한 거지. 그 꾸벅거림을 생각해야 하는 못하나 그 위의 잠. 그래서 어때? 실업자 가족으로 갔다가 다시 제비로 돌아오지. 어쨌거나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는 시기. 자, 52페이지. 우리에게 자, 화자는 나고 너가 나오는데 화자 나는 흙이지. 그리고 성자인 너는 뿌리지. 화자 청자 둘 다 의인화돼 있네. 그건 뭐야? 대박이야. 바라보는 대상은 뿌리인데 이 뿌리에게 뭐 하고 싶어? 거기 보면은 바꿔주지. 뿌리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지. 사실 뭐 흙이 정말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하겠어? 뿌리를 위해서? 그건 아니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를 느껴? 이게 결국에 모성인 거잖아. 그래서 모성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생명 탄생을 위한 모성, 어머니의 사랑,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주제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흙이 결국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고 뿌리가 이제 그 아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연한 흙은 이제 뿌리를 잘 자라게 하지. 내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욱 김이 오르고 밝은 피 뽑아 내게 흘려보낸 즐거움에서 영양분을 다 보내주는 거지. 나의 사랑을 베푸는 거야. 먼 우물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 항상 목말라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는 거지. 나를 뚫고 오르려 부서져, 잘 눈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흙이 잘 부서져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지.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심을 뻗어가는구나.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흙의 사랑이 나타나지.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 뻗어가는 끝에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 은밀한 기쁨을 가졌대. 이거 역설적인 표현이지. 어리석고 은밀한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어때? 자기 희생을 통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지.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흙으로 이제 뿌리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이제 거무술에 늙었으니 슬픔 한두로 깨어있는 껍데기의 마지막까지 희생하겠다는 거지. 흙의 영향은. 그러고 나서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 수미상관이지. 앞이랑 지금 비슷하지.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나는 어때? 이제 다 모든 걸 주고 남은 게 없는 거지. 끓어오르던 벌레들은 영양분이 많았던 때지.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미탈에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흙의 재생 모습이 나타나지. 나무를 키워내고 늙은 흙이 됐다가 다시 재생되는 모습.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그 뿌리를 자라게 하는 모성을 나타낸 시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섭성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이다. 이중섭은 이제 소로 유명한 화가지. 이 이중섭이 이제 그 일본인 아내랑 결혼했어 일제강점기 때. 근데 아내가 이제 같이 살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어디로 가 일본으로 가버리지 애들 데리고. 산 속에서가 있습니다. 응? 산 속에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아, 산 쪽에서 빼먹었어? 어디 있냐? 산 쪽에서 7페이지. 자,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가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스함을. 자, 니네가 산 쪽에서 밤중에 길을 잃었어. 불빛을 보면 어떻게 반응해? 살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불빛을 향해서 가겠지. 그 과정인 거야.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이건 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아니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게 해주는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 불빛이 산속에서 보는 불빛이 희망이잖아. 근데 이 희망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거기 보자. 마지막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희망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희망은 힘을 주는 거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야? 이 희망이라는 거는 그 상황 자체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지. 하지만 어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잖아. 우리 그런 거야. 고난과 시련 속에 있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고난과 시련이 없더라도 앞으로 희망이 없으면 어때? 절망만 있으면 살아갈 수 없지. 지금이 편안해도 앞이 잘 안 될 것 같고 절망감이 있으면 사람은 죽잖아. 자살하지.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 희망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는 시야. 그래서 희망이 사람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인 거지. 듣니? 자, 다음으로 가보자. 이중섭이 이제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아내랑 제주도에서 한 잠시 살아왔어. 나중에 결국에 이제 일본인 아내는 일본으로 돌아가 버린대, 아이들 데리고.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되게 가난하게 살면서 거기 창고방에서 살던 6.25 전쟁 때 그 방에 가가지고 라이덕이 그 방을 보면서 쓴 시야. 거기 보면 이제 제주도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 섭섬이 보이는 풍경, 그 앞에 동네에서 산 거지. 그리고 이제 애들과 물고기와 개라던가 아니면 또 뒤에 보면은 이제 63페이지에 서귀포 환상 같은 그림들, 요런 것들을 이제 시에 표현한 거야. 시 내에 요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묘사하면서 이중섭이 거기 살았던 내용들을 쭉 묘사를 한 거지. 보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진 않지만 이중섭이 살았던 방에 가는 거지. 표면에 나오지 않고 청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미지 상황 묘사를 주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사실 이중섭의 그림을 통해서 이중섭이 있던 방, 이중섭의 방에서 이중섭의 그림을 떠올리고 이건 이미지로 떠올리지. 근데 여기서 뭐를 떠올리면 이중섭의 삶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사실은 뭐 이제 연민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인식도 있지. 주제는 그래서 이중섭이 살던 방에 와서
인과 삶이지. 자, 그래서 서귀포 쪽에 있거든, 섭섬이. 그래서 섭섬 앞쪽에서 서귀포 언덕 위 초가집 한 채, 귀퉁이 창고방을 얻어서 아고리와 발가락꾼, 아고리는 이중섭의 별명이고 발가락꾼은 이제 이중섭 아내의 별명이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두 사람이 놓으면 꽉 찰 되게 작은 방이지. 방보다는 차라리 반에 가까운 그 방에서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 껍데기처럼 입을 다물던 방. 이 방이 이제 작지만 어쨌거나 그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개를 삶아먹은 게 미안해서 개를 그리는 아고리 이중섭과 소라 껍질을 그렸잖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그만큼 이제 가난한 방인 거지. 초라한 방.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이거는 뭐야? 방이 좁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늘로 가는 사다리라는 건 서귀포 한상에서 이제 새 타고 애들이 날아다니는 그림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거야.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거기 뭐야? 꿈속에서나마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아까 그림에 나왔지. 복숭아는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6.25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지, 전쟁이.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도 많았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은박지에 그린 거지, 바다내가지고 그림을.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진녘까지 같이 돌았다.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이것도 애들과 물고기가 개에 나오는 그림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거. 나중에 결국은 헤어지잖아, 가족들이.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살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 제주도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헤어졌지만 어쨌거나 그때 삶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시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65페이지 생작꽃잎보다 야해. 자, 화자는 나지. 성자는 따로 있고 100개.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뭐 바라보고 있어? 일단은 나를 바라보고 있지. 나를 바라보면서 정서는 성찰과 반성이겠지. 어떤 나를 바라보고 있어? 거기 보면 나는 어제보다 얇아졌다. 바람이 와서 자꾸 살을 점여간다. 누구도 뵐 수 없는 칼날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다. 나는 뭐를 키우고 있어? 칼날을 키우고 있지. 칼날의 의미가 뭔지 보면 되겠지. 칼날의 벽을 잠들던 날 생자꽃잎이 피어있던, 꽃이 피어있던 고향집이 꿈에 보였는데 내가 칼날을 키우는 동안 생자나무는 가시를 무성하게 키웠대. 나랑 동일시되는 게 생자나무인데 생자나무는 뭐를 키워? 가시를 키우고 있지. 자, 그러나 꽃과 함께 피워 생자나무 울타리 아래가 환했다. 꽃도 함께 키웠지. 가시를 키웠지만 꽃을 키우는 거지, 또 같이. 가시는 뭐야? 이건 부정일 거고, 꽃은 긍정인 거지. 생자나무는 긍정과 부정을 같이 키우고 있는 거야. 꽃을 지키려고 생자나무는 가시를 가졌을까? 지킬 것도 없이 얇아져가는 나는 내 속에 칼날이 마음을 잡고 뺐는데 생자꽃잎에서 제 가시에 찔린 흔적이 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이 칼날을 키워서 이 칼날이 나에게 상처를 줘. 근데 가시를 키운 생자나무는 꽃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기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 물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지키기도 하겠지.
침을 발라 생자가시를 손에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어린 시절 바람이 와서 생자나무 가시를 가져가고 삶을 칼을 가져가고 이제 바람이 계속 이제 생자나무 가시에 이제 흔들리게 해가지고 이제 꽃도 찢기고 그러기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어제보다 얇아졌다. 나는 생자나무 꽃잎보다도 얇아졌다. 누구를 뵐지도 모르는 칼날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다. 무슨 뜻이야? 나와 비슷하지만 나와 대비되는 부분이 생자나무는 그래도 어때? 긍정적인 부분을 키우고 있는데 나는 항상 칼날만을 키우고 이거는 마음의 어떤 상처, 아픔 같은 것들이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지. 누가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자체가. 그래서 주제는 뭐야?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인 거죠. 그래서 어때? 생자나무와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가지지 못하고 항상 상처만 가지고서 더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키워가는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서른반부터 갈게. 거기 보면은 하나 나오고 너가 나오는데 너가 지금 옆에 있는 게 아니야. 부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독백해야. 성자 너가 의인화되어 있으면 상관없는 일이 부재하잖아. 부재하면은 어때?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지. 바라보는 대상은 너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근데 사실 너에게 안 가려고 했지. 거기 보면은 차이거나 모르겠지.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미친듯이 걸었던 그 무수한 길로 실은 너에게로 향한 거죠. 너를 거부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거부하려고 돌아갔던 길이 결국에는 어때? 다 너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주제의식은 뭐야? 벗어날 수 없는 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정서는 사랑과 애증이잖아. 주제는 너를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내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이거 뭐야? 뭔가 별을 통해 가지고 또 결국 너한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힘썼을 것이다. 꽃을 통해서 결국엔 또 너를 떠올리고 있는 거지. 사람은 사실 부정을 생각할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성윤아, 네가 예를 들어보자. 너 좋아하는 게 뭐지? 아무거나.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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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거야? 자, 자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자는 게 떠오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없지.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되지. 너를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면 어때? 계속 네가 떠오르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너한테 가는 길 과정이라는 거지.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애증이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렸던 노래방.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많은 갈래의 길, 결국엔 너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거지. 은하수의 한 별이 또 다른 별을 찾아가는 과정같이 그 수많은 길에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들이 어때? 은하수의 한 별이 다른 별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뭐야?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이 지름길은 거부한 거야. 지름길은 안 가. 대신 어때?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지. 결국에는 너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애원길로 결국에는 너에게로 다시 가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라이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 씨가 나왔는데 자, 이 겨울일기는 되게 반어적인 시야. 75페이지 겨울일기. 화자는 나지. 성자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지. 겨울일기. 배경은 겨울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래? 나는 이 겨울을 누워서 지냈다. 이 겨울을 바라보는데 이 겨울은 뭐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시간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별하는 시간이지. 사실 이 겨울은 그래서 뭐야?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 이별의 아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 거기 보면은 누워 지냈대. 편히 지냈대. 맞아? 아니지. 단어야. 사실 우리가 어떤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시가 아니다. 아, 나는 이번 겨울에 이별해서 너무 슬펐어. 슬프게 지냈어. 이러면 시가 아니지.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다른 대상에다 빗대거나 우리 백석 씨 보면은 맨날 뭐 다른 대상에 빗대기도 하고 그러잖아. 또 어떻게? 그 정서를 반대로 말하는 거야. 편히 지냈어. 근데 어때? 그러면은 사실 편하게 지낸 게 아니고 뭐더 슬퍼 보일 수도 있지. 그래서 주제는 뭐야? 사랑의 상실로 인한 슬픔이지. 그래서 보면 나는 이 겨울을 누워서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 사랑에 대한 말들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반어적이죠. 사실 이제 사랑하는 말에 하지 않아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지만 사실 편하기는 안 편하지 않지. 저 돌에서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억으로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자, 이거는 반어적일 수도 있고 그 걔네들이랑 정말 나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감정이입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지. 아니, 걔네들도 슬퍼듯이 나도 슬퍼 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때? 정말 뭐 나는 그 상실감 때문에 쟤네랑은 뭐 전혀 관련성을 못 느끼겠어. 난 너무 아파가지고 쟤네가 뭐라고 하든 그건 신경 쓰지 않을래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 상실감을 부각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반어법일 수도 있고 감정이입했는데 반어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도 뭔가 어때? 초 울고 또 그래서 같이 함께 지내는 모습 자체도 나는 무관해서 혹은 쟤네들과 감정이입했는데 어쨌거나 그 반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실감 때문에 쟤네들이랑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자, 편히 지낸 게 아니지. 죽음을 꺼내 씹었으니까. 그래서 반어지.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이 겨울. 그래서 반어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자신의 슬픔, 아픔을 표현한 시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봅시다. 80페이지 비망록. 비망록은 뭔가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지. 수첩 같은 데다 이제 적어 놓는 거지. 자기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80페이지.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해. 자, 봐봐. 하나 나오고 900개, 500개인데 그냥 하고 싶은 말 쭉 적었지. 뭐 한 거야? 이기적인 자신에 대한 반성이지. 주제는 이기적인 자신에 대한 반성이 나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이기적인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가면서 잊지 말자고 적어놓은 격언 같은 거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타적인 사람을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며 반면 고요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야? 가난한 식사 앞에서 이거는 자기를 만족을 하는 거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가난한 식사 앞에서도. 또 반면 고요 일기를 쓴다는 건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에 내보이고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버렸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있고. 자, 이거는 어때? 사랑하는 사람 부재 대상이지. 그래서 독백체인 거야.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지. 별처럼 박혀있다는 건 막 이별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 어때? 남아있다는 거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이별했지만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 이별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한 생애를 서둥거린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사랑이 이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겠지.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거지. 나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사랑도 상실하고 또 나의 어떤 허물들이 많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지는 이렇게 됐고, 뒤로 넘어가 보자. 성의꽃 84페이지. 화자 화면에 나오나? 나오지다 사이에 있으니까 성의꽃을 나가고 청년 없으니 이것을 들어오고 있겠지. 바라보는 대상은 성의꽃인데, 성의꽃은 오화 대비돼. 거기 보면은 여기 어디냐? 들녘의 꽃. 자, 성의꽃에 대한 정서는 뭐야? 예찬이지. 성의꽃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의꽃의 속성 자체를 예찬하기보다는 이 성의꽃에서 알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이런 속성. 자, 성의꽃은 어떤 거야? 고난과 시련 속에서 피어나지. 추위 속에서. 사람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뭐가 되는 거야? 성숙해지는 거지. 그래서 뭐가 더 낫다는 거야? 들녘의 꽃들보다 성의꽃이 더 아름답고 예찬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주제는 뭐야? 성의꽃을 통해 느끼는 통해 깨닫는 인간의 삶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인간의 삶은 고통을 속에 성숙해진다. 맨날 나오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추위가 틀날처럼 다가던 새벽,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심이 커튼을 열어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 성의꽃을 표현했지.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놓으셨을까 하면서 이제 예찬을 하는 거지. 들녘의 꽃을 쫓아 제 빛깔을 감추고 일반 봄꽃들, 들녘에 이제 피는 진짜 꽃들은 꽃을 못 필 때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겨울철에 이내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 니르바나 열반이지. 이 성의꽃은 순간적이고 순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열반, 어떤 고뇌, 번민을 이기는 열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 고난과 시련 속에 누가 새겨놓았을까? 흑인 사람도 그렇지를 통해서 어때? 성의꽃은 사람을 표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그걸 극복하고서 성숙한다는 거지.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성숙할 수 있고 이게 아름답다라는 거야. 그게 성의꽃의 모습이라는 거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이 다 입을 나무들. 새하얀 색깔 성의꽃 앞에 붉고 푸른 들녘의 꽃들 모이 이제 입을 담는다는 건 이게 더 낫다는 거지. 성의꽃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숨기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일상이 의미를 내고 누가 저렇게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슬픈 향기라는 건 고난과 시련이 걷기 때문이지. 한 방울의 물로 쓰러지는 순간적인 어떤 속성이지. 성의 꽃은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 이제 이 비애의 꽃송이들은 결국엔 뭐를 상징하는 거야? 인간을 상징하는 거지. 인간은 순간적이지만 고난과 극복을 겪어내고 성숙하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봅시다. 율포의 기억 90페이지. 율포는 포구 이름이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포구라는 뜻인데, 화자는 거기 보면은 이제 나야, 나. 어머니가 바다로 데려갔던 거를 회상하는 거지. 성자는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 보면 바다지. 바다를 데려갔는데 바다를 보라고 데려간 게 아니라 뭐를 보라고 데려간 거야. 바다는 거기 보면은 뭐로 나와? 그냥 그저 소금기 많은 푸른물. 혹은 거기 보면은 무의한 해조, 의미 없는 바다 새소리. 이거 들으라고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지. 바다를 데려간 이유는 뭐를 보라고 데려간 거야? 거기 보면은 검은 뻘밭을 보라고 데려간 건데, 이 뻘밭은 어때? 위험한 곳이지. 위험 속에서도 뭐야? 생명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떠올리라고 데려갔다라는 거야. 인간의 삶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생존을 해나가지. 이거의 모습이 모처럼 거룩해 성자처럼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어머니가 바다를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서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인 거고, 주제는 어머니와 바다에 가서 깨달은 인간의 삶의 진리, 뭐 이런 걸 깨달은 거겠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진리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물, 저게 바다야 저 푸른물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에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그 뻘밭은 어떤 곳이냐?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들이 뻐덕거리는 곳, 숨쉬고 사는 것들에 힘을 보여주는 곳이었던 거지. 먹이를 건지기 위해 사람을 무릎을 꺾어야 하는 거니까 뭐야? 생존을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것은 왜 저토록 쓸쓸한 멘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의미 없는 해종, 바다 새소리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리의 집을 짓는 세대. 이거는 뭐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과 각혈하듯 노를 내뿜는 포구, 어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만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서 고개를 숙이는 인간의 삶은 어때? 성자처럼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면서도 숭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슬프고 경건한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나를 바다로 데려갔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니? 자, 자화상 부분은 아까 나왔던 이중섭 씨와 되게 비슷해. 이중섭 그 나왔던 그 나이덕 씨와 되게 비슷해. 이 사람은 이제 문정인인데, 이거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제 시인 거지. 그래서 101페이지를 보면은 이 시에 대한 관련된 그림들이 3개가 나와. 빗다른 자화상, 고흐의 밤, 까마귀 나는 밀밭, 전부 다 이제 저게 나오지. 이 시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림들이야. 사실 이거는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화자는 나지. 고흐의 그림을 봐라.
상대하는 따로 없으니까 100kg, 100kg. 바라보는 대상은 고구의 그림인데 고구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고구의 삶을 떠올리지. 이건 매개지가 돼. 뭐 말년에 살짝 미쳐 있었다고 그러잖아. 맨날 업상트 마시면서 이제 다 미쳐 있었지. 그래서 고갱이 같이 살다가 사이트로 떠나버리지. 얘랑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정서는 뭐야? 또 슬픔과 공감이지. 근데 이 고우가 느꼈을 삶의 정서는 절망감이거든.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고우의 그림을 통해서 느끼는 고우의 삶의 슬픔과 절망감이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베몬 파이프에서 진종의 까마귀들이 날아오르는 고고래. 그럼 뒷자른 자화상에 파이프 물고 있는 모습이라 까마귀 날아오르는 밀밭의 모습, 그림의 모습을 묘사한 거야. 거기 보면은 이제 101페이지에 까마귀 나는 밀밭이 있지. 그리고 조요로운 나무이자 위로 노란 죽음이 내려앉은 단고의 방도 2번 그림, 고고의 방에 이제 노란색이거든? 실제 색깔이.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한 거지. 또 창문처럼 걸려있는 자화상 속에 삼나무들은 아름다운 고뇌를 의지고 있다가 그대로 하나의 정리된다. 자, 거기 보면은 고우의 방에 이제 그림들이 걸려있고 그 속에 이제 자화상도 있고 또 삼나무들, 나무들이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 삼나무들이 이제 정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그림에 대한 묘사가 1년부터 3년까지 나와. 이 그림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나의 흔들지만 바늘 끝에 서 있는 슬픈 눈으로 바늘 끝에 서 있는 슬픈 눈은 고우의 슬픈 눈을 표현한 거지. 자화상에 나오는 나의 흔들지 말라는 거는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어때? 그 고우의 감정을 느끼는 거지. 절망감 같은 거네. 그는 내게 한 잔의 독주를 권하며 독주는 뭔가 이제 절망감이라든가 죽음 그런 거 이제 슬픔 같은 걸 상징하지. 하나의 이별, 먼 이별을 얘기시킨다. 즉 그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교감하게 되면서 그가 느꼈을 어떤 고독감, 절망감 같은 거를 내가 같이 느끼게 되는 걸 표현한 시라고 봐. 이해되지? 자, 또 뒤로 가보자. 한계령을 위한 연가 102페이지. 이거는 주제의식만 간단히 한번 보고 보자. 내용이 이거야. 되게 무섭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한계령에 고립돼서 운명적으로 묶이고 싶대. 사랑하는 사람과 비행기 타고 나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같이 살고 싶은 뭐 그런 내용인 거잖아.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고립되고 싶은 거지.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풍요라는 건 이제 눈이 내리는 걸 표현하는 거지.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공봉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 한계령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 한계는 아니고 이제 추울 한자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계할 때 그 한계로 이제 그 도움이어 쓴 거지. 한계에 못 이기 좀 기껏 느꼈으면. 오 눈부신 고리 역설적이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고립되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있으니까.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서
달이 아니라 운명까지 묶였으면 같이 운명적인 사랑에 나누고 싶다는 거지.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상태를 지우기 시작하지만 고립 상황 속에서 이제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헬리콥터가 지나갔을 때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지.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의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폭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 꽁들의 인용한 영수 위에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 헬리콥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헬리콥터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 때 이제 시위하던 젊은이들에게 폭행의 폭력을 가했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쨌거나 중요한 내용은 뭐야? 나는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처럼 짧은 축복에 모두 바래 모르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지. 뒤로 가보자. 마지막 이걸 보면 우정이가 세상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봐봐. 흑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래. 흑흑흑 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면은 슬퍼진대. 미친 것 같지. 근데 어쨌거나 흑을 예찬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자는 표면에 나와. 나지. 자는 나. 성자는 없어. 그렇죠. 바라보는 대상은 흑인데 흑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부러워하고 있지. 거기 보면 제일 부러운 것은 흑의 이름이야. 이게 사실 예상하고 있는 거지. 흑의 이름을 부르면 어때? 슬퍼지지. 예상감을 느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그러면서 어떤 생명과 모성을 느끼는 거지. 흑의 다른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잠깐만. 흑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건 그의 이름이래.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흑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 비이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흑이 뭐 거창하게 얘기해가지고 생명의 태반, 생명의 시작점이면서 생명의 귀처, 생명이 죽으면 돌아가는 거라는 건 되게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이잖아. 하지만 이건 난 모르겠고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고 그게 기본적인 속성인데 하지만 이거는 너무 흔한 내용이니까 시에서 이런 것들은 모르겠구라고 쓴 거지. 내가 아는 흑은 어떤 거야?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 달덩이를 낳는 것. 예술로서 승화된 달덩어리, 달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때? 또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의 농부가 뿌리면 처리되어 한가마의 곡식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흑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농사, 어떤 씨앗으로 수확을 얻는 과정 이게 기적적으로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농사라고 부르는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흑이 가장 부러운 게 뭐야? 그 이름이래. 흑흑흑 하는 냄새 소리가 들리면은 어때? 흑흑흑 하면은 여기에서 뭐를 떠올리는 거야? 이거 생명과 모성을 가진 흑을 떠올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흑이 가진 생명과 모성에 대한 얘기